아무래도 법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전공 영화 라고 하면 법칙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다르죠. 사실 이제 루스베이드 기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호스트를 운영하면서 올해 초에 기사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폐암으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미국 대법관들이 5명이 바뀌고 4명이 진보입니다. 그 진보에서도 가장 진보를 제창하는 사람이 바로 루스베이드 기스버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내 생명이라도 더 당신에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시대 밀레니얼 때하고 유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작품, 그러니까 이 편파적일 정도로 누군가를 찬양하는 영화가 이렇게 재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되게 울컥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오바마 임기 말년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순간 어떻게 누구를 대법관으로 뽑을지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루스베이더에게 당신 은퇴해라. 당신 지금 나이도 많고 막 아프고 그런데 당신 죽으면 분명히 트럼프가 그냥 보수가 아니라 아주 극우 대법관을 뽑을 거고 그렇게 되면 6대3은 이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루스베이더에게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세요라는 오바마도 제안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사실은 그때 욕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네, 뭐 욕심 많은 할머니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근데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가 난 버틸 거고 니들은 선거나 잘해 뭐 이런 느낌? 엄청난 의지가 느껴져서 되게 그러니까 거의 선언적인 느낌이었어요. 운동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버티겠다라는 의지처럼 보여서 이게 멋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투쟁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두 종류의 투쟁이 크게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싸움이라는 게 체제 내에서 하는 싸움이 있고 체제 바깥에서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굳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루터킹 목사 말콤 X로 나눌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둘 중에 누구 때문에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적어도 흑인 인권을 얘기할 때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누구 때문인 건 아니거든요. 그 둘 다가 사실은 되게 안 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친한 거고 서로를 끌어주는 거고 굉장히 레디컬한 싸움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체제 안에서 고치려는 싸움이 있는 건데 미국이 이를테면 트럼프와 함께 갑자기 체제 내가 아작이 나버린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체제 안에서 과연 누가 버티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루스베이드 기닌스버그였고 이름도 멋있잖아. 베이더라니. 라스베이더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이를테면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폄하하는 건 아니면 멜라니 긴스버그 그러면 그렇잖아. 루스베이더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뭐 엘리자벳 긴스버그 뭐 이래도 뭔가 그냥 엘리자벳 같은데 어떻게 루스베이더라는 사실 잘 따져보자면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이 대법관이 된 케이스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죠. 그렇죠. 레이건 시대에 지명을 해서 인준을 받아서 대법관이 됐었는데 그녀는 그 아이콘이 되지 못하고 RBG는 아이콘이 된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녀는 이제 보수 쪽 대법관이었잖아요. 예, 아마도 부시 때 레이건 때 인준된 보수주의자였고 근데 루스베이더가 들어가서 이를테면 우린 진보대 보수야. 나 다 덤벼. 뭐 이랬으면 지금처럼 아이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녀와는 같은 젠더로서 함께 협력할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되게 별건 아닌 거잖아요. 대법관의 옷을 이렇게 해볼까? 이건 사실 되게 쉬운 거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또 가장 친한 대법관은 보수의 아이콘인 사람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유연한 근데 실은 그게 저는 법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학문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학문은 애초에 출발이 체제를 유지하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법 철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을 이렇게 안에서 잠그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체제 안에서 어떤 그 혁신을 가질 것인가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버텨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가 어느덧 깃발들은 많은데 설득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의 오른쪽 대표주자가 트럼프였고, 트럼프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지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지금 어디나 그런 것 같은데 그 깃발들만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 깃발을 흔들었어? 라고 외치는데, 근데 거기서 깃발은 잠깐 치우고 라고 얘기하는 게 그녀를 흡사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만 같다는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많은 20대들이 사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딱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슨 뭐랄까요, 아이돌 팬덤에서 자기 최애 가지고 영상 만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신나게. 얼마나 즐거웠겠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거 리서치하는 게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역시 우리 최애는 왼쪽에서 카메라 들일 때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편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루스베이더 빈스버그의 또 하나는 출생부터가 되게 아이콘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러시아의 유대인 학살을 한 곳이 사실 나치만은 아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독일 스파이라는 이름으로 학살을 했었고, 그때 러시아에서 망명으로 온 집안에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디시어, 그러니까 중부 유럽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쓰는 그런 집안에서 사실은 그러다가 아까도 김동훈 편집장도 얘기했지만 메카시 선풍이 불면서 미국에서도 너 러시아에서 왔다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중에 아주 중첩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스베이더가 이를테면 전형적인 앵글로색슨의 백인 중산층 여성이었어도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한 점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대독관으로 성장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또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사 중에 하나는 이제 빈스버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소리를 오히려 높이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 의도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녀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 안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 사람의 투쟁은 그런 거고, 근데 이를테면 지금 당장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거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체제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국경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발견할 때 느낀 어떤 희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녀가 검사라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사는 권력적이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철저하게 계급사회고 가족사회고 식구 중심의 사회인데, 그 안에서 그녀가 단순하게 미투 피해자로서 용기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녀의 활동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용감하고 확산되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얼마 전에 왜 김복동 할머니라고 위안부피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을 가면 이쪽으로는 이제 뭐냐면 시민 상주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 누구나 와가지고 상주 역할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서지현 검사가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분이랑 저랑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요. 모범생과 반대에 있는 사람의 그녀를 볼 때마다 되게 친한데, 그녀를 볼 때마다
그 옛날에 나를 그토록 한심하게 보던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서재원 검사가 있어서 아 반갑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끊임없이 할머니들 숙소에 찾아와서 네, 남편분이 한의사래요. 그러니까 막 공진당 들고 오고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할머니들을 bus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가 저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잖아요.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 박찬진 대한항공 사무장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녀가 검사기 때 검사님이 그러셨어가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공간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확장을 할 때 되게 감동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연대를 계속해서 그렇죠. 예, 끊임없이 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루스웨이드 긴스버그를 하나의 심볼처럼 여기고 열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20대, 30대들에게 안 되겠다, 야, 총 들어, 혁명이다. 이라는 건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가 과연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아니야, 변할 수 있어. 투표만 열심히 해,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심볼이 된 것 같아요. 이때는 뭐 다큐멘터리적으로 감독님께 좀 흥미롭던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만들기 굉장히 명백한 영화잖아요. 명백한 인물에 대해서 만드는 영화의 경우에는 좀 덜 흥미로운 부분이 리듬감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편집이나 이런 게 사실은 이 영화는 긴스버그가 직접 제작진이 인터뷰를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른 곳에서 또 비슷하게 인터뷰를 한 게 있고, 그다음 그녀의 어떤 행적들을 수많은 자료에서 뽑아서 편집한 게 있잖아요. 이것이 되게 잘 조합이 되어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튀는 게 없잖아요. 이 모든 게 이를테면 그 연출자의 계산 안에서 잘 뽑혀져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요즘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굉장히 상업적인 부분. 그러니까요. 예, 요즘 다큐멘터리의 특징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되게 좋은 의미에서 대중적, 상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감히 제가 다큐멘터리 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 그건 분명히 그만큼 매체라는 것에 익숙한,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매체 방식이 자기 영화에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미국도 그랬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70년대 미국의 법 체계에서 보면 여성이 철저하게 배제된다든가, 은행에서 여성이 거래를 하고 싶을 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0세기에 여성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낙태를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교구 신부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17세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소위 굉장히 차별적인 법규들이 듣는 순간 좀 놀래잖아. 저게 뭐라고? 20세기에? 저거 달 착륙 이후 얘기야. 인류가 이쪽에서 막 달 착륙하고 막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여전히 이를테면 차별적인 법규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새삼 맞아 그랬었어. 우리 가끔 까먹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그래서 몇 가지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등장하는데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대법원에서 처음 변론했다는 공군의 임금차별,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한 건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신한 여성은 70년대 고용법이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임신한 여성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도 나고, 제가 1990년인가 91년인데 정말 네, 옛날이죠. 그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야. PC통신이 없던 시절일걸? 어떤 시절?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나요? 있었네요. 91년도면 네, PC통신 그거. 예, 저거 01410. 네, 01410이 있었네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독립영화를 막 할 텐데 그냥 부끄러운 말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어요. 독립영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밥값은 물론이고 버스비가 없어서 약속을 밖에서 못할 지경으로 되게 가난한 상태로 버틴 한 1년 반이 있었는데, 1년 반, 2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결혼식 비디오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드는 어떤 순간에 그 신문을 보는데 그 KBS에서 그 직원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여의도 KBS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PD 뽑고 뭐도 뽑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 쪽으로 응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그때 카메라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카메라 쪽으로 응시를 해서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원서를 사고 있는 거야. 막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살아야겠다. 예. 근데 당시에 여성 카메라맨을 뽑질 않았어요. 남성만 뽑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실은 차별적인, 굉장히 차별적인.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우 카메라 쪽은 여성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요. 막 이러다가 집에 와서 갑자기 고마운 거야. 어떤 점이 고마웠나요? 대한민국의 가부장제가 나를 끝내 붙잡아주는 거야. 국민력을 했을 굉장히 역설적인 에피소드네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의 도움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의 성차별적인 그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계속해서 독립 영화를 찍으실 수 있는 어떤 힘이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정말 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마약 환자처럼 정신을 잃고 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막 그때 작업실에 있는 막 동전까지 다 긁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이렇게 나면서 저도 씩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로 지금은 아니죠. 뭐 만약 그런 규칙이 어느 방송국에 있다면 그 방송국 그 다음날 큰일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20세기 후반의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여성의 어떤 현실을 얘기할 때 불과 10년 전, 20년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분명히 달라진. 많이 달라지고 있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 갈게 멀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한 모든 감독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쪽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준호, 최동훈, 뭐 박찬욱, 뭐 윤재균 뭐 이런 1000만, 네, 1000만 이상을 해서 사실은 한국에서 영화하면 안 되는 감독들, 외국에 나가야 되는 감독들. 네. 그리고서부터 이제 막 이제 갓 데뷔를 한 감독까지 있고요. 우르르나 있는. 근데 잘 모르는 아마도 데뷔 감독인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그 밴드 창에다가 자기가 카메라를 잃어버렸다면서 막 분노하면서 쓴 그냥 별것 아닌 공식글도 아니고 그냥 챗들인데 엄청나게 성차별적이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동성애 혐오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제가 중학교 때 뭐 동네 게이 XX, 호모 XX에게 뭐 추행당했던 그 기분 같았고 뭐 여자들은 막 이런 걸 쓴 거예요. 근데 정말 다음 날 제명당했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요즘 밴드를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모든 결론이 난 것만 본 건데 그런 어떤 친구가 그걸 썼고 딱 이틀 안에 감독조합에서 회의를 해서 제명을 시키고 제명의 사유를 쭉 써놓은 글을 보고 분명히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자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점점점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되는 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답답하잖아요. 막 아직도 막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경우 이쪽 편에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건강한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개봉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상업 영화는 의무적으로 촬영 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 받게 돼 있거든요. 받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어떤 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루스베이더라는 심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거든. 그리고 그녀는 사실은 진보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단 하나도 레디컬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대법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의 포지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 속에서 어쨌든 타협하면서 조금씩 진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순하게 그녀가 진보주의자고 여성 차별과 관련된 많은 법률을 대법원에서 그 심리를 다툰 변호사였다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단지 그것 때문에 그 처음에 고등법원에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민주당 정부 때 고등법원에 가게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번역을 상고법원이라고 네. 상고법원 우리 식으로 하면 고등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연방 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원래 미국은 그래서 하나의 나라인 게 좀 웃긴 거야. 너무 넓고. 각 주가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그 각 주나 아니면 뭐 그 카운티의 법원, 그 지방 법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연방법에 따라서 모든 연방법이 우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는 것처럼 그 상고법원을 가고 그다음에 대법원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식으로 하면 고등법원 판사가 된 거니까 사실은 대법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게 그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분명히 그렇다면 판사로서 문제가 없는 어떤 것이었을 테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운동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보수적인 포지션에 있었겠죠. 예, 예, 예. 그 지금까지 변현주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들어봤는데요. 이제 아마도 던지고 싶으신 질문이 많은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가면서 질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는 노토리어스 RGB라는 책이랑 그리고 우먼카인드라는 책을 RBG죠. 제가 RGB라고 했나요? 나도 그래서 RGB라고. 노토리어스 RBG라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분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나 변영주 감독님의 지비는 믿고 본다는 느낌이 강해서 또 왔습니다. 감독님하고 편집장님한테 동시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이 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백러신가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가 이제 좀 더 나은 방향, 뭐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 또 이제 작용 반작용 해가지고 이제 뒤로 훅 빠진다는 해가지고 그때 책 광고만 봤는데 혹시 지금 그 웨이더가 이제 사망을 만약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대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지금 같은 추세도 이제 백러시 일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 좀 생각 좀 많이 해주세요. 법적인 백넷이라고 정치적인 백넷이라고 확실하게 둘 다 죠. 이를테면 올해 가장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보수 대법관이 5명이고 진보 대법관이 기소를 합쳐서 4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학교 때 성폭행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성폭행 혐의가 있는 그렉 캐버너라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판사의 인준을 밀어붙였고 그걸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이 됐습니다. 만약에 긴스버그가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을 좀 해친다거나 그래서 대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분명히 트럼프는 굉장히 보수적인 대법관을 지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 6대 3의 구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반페미니즘적이고 그리고 반진보적인 그런 판결들을 내놓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백래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딱 뭐냐면 박근혜 정부 초기인 거죠. 뭐냐면 의회도 장악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놀랍도록 높은 편이고 지금 트럼프가 여전히 40%가 넘으면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뭐랄까 매력적인 후보를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되게 이렇게 그 훨씬 더 고인물이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그 대북 정책을 비교해봐도 되게 고인물,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어떤 강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강박대로라면 중국하고 지금 전쟁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핵 교환했어야 돼요. 둘 다 망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강박적이고 고인물 같은 태도가 이를테면 세계적으로 그 동지를 얻기가 힘든 상태. 예. 그래서 천하의 트럼프가 노벨상이란 말을 농담으로도 할 수 있는 이 그지 같은 상황을 만든 주범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막 트럼프 화이팅 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는 당장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언제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사실은. 예, 미국에 의해서 결정이 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것을 정치적인 백래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바마에 대한 백래시가 사실은 100% 트럼프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떤 피곤함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미투 좀 이제 피곤한 것 같아라고 하지만 남들이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 운동이. 예. 근데 사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세상이 아직 덜 바뀐 거고, 대한민국은 그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몇 안 되는 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은 우리가 막 북한 인권 얘기하지만 남한 인권도 되게 실제로 되게 압박을 많이 받아요, 국제적으로. 왜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냐, 굉장히 문제가 많은 현대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한국도 되게 이를테면 그런 백래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다른 세상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누구도 이를테면 피부색 때문에 또는 젠더 때문에 또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는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시민이 가져야 되는 권리를 박탈당하면 그거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의를 한 세상이라면, 그러니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옥죄이는 것 같고 막 좀 편하게 말하면 안 돼? 예. 근데 그냥 한번 우리 편하게 말하지 않고 한 10년 버텨보자. 그럼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너무 힘들면 새벽 2시 반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막 얘기를 하세요.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들 있잖아요. 그걸.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정말 루스베이더의 만수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적이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루스베이더 기스버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작년쯤에 와서 한국에서 김조광수 커플과 하리수 씨를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대법원에 그게 뭐냐면 저기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수용소에 있는 사람하고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남한사회가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루스베이더 기스버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미국의 동성결혼 법제화를 정말로 빠르게 앞당기고 하는 중에 한 명이니까. 또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시고. 저 제일 뒤에 계시는 분 지금. 네, 돌아보시는 분. 뒤에 있는 데서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다큐를 보면서 최근에 봤던 영화인 철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영화이고 다큐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 완전히 정반대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철의 여인이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통점으로 딱 떠오른 게 그것이었어요.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됐다는 점이 가장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위대한, 어떻게 보면 여성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대한 족적을 남긴 두 사람인데,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의 전기 영화, 전기 다큐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남편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위인 이런 다큐나 전기 영화를 봤을 때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부각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점에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네, 질문 드려봤고요. 물론 되게 유니콘 같은 남편들이라서 그렇게 이제 대두되는 건 알겠고 저 되게 흐뭇하게 받고 저런 조신한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아직 그렇게 여성이 분명히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남편이 부각된 게 되게 명백한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남편들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고 이 남편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래도 제가 고생을 해야죠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 잘하는 일을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희생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것이 부각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한국 사회가 그 루스베이더의 얘기니까 체제 안에서 변화를 가지면서 진화하고 발전하려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각각 후회하고 각각 결심하고 각각 그 다음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부부가 어떻게 이를테면 동지로서 서로 합의 보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질문하신 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루스베이트는 되게 저는 인간적으로 되게 웃기고 재밌는 사람인 것 같은 게 스몰톡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는 되게 문화적이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학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문학은 그 어떤 스몰톡의 향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페라를 좋아해. 오페라는 그야말로 가장 그 로맨틱한 문학이잖아요. 네. 심지어 지금 이 영화에서 왜 하나는 루스베이더가 들어가서 보는 오페라가 있고 직접 출연하는 오페라는 둘 다 도니체티의 오페라하고 연대의 딸 그리고 아마 앞에서 본 건 라메르모의 루치아인 것 같은데 두 개 다 굉장히 뭐냐면 그 셰익스피어 문학 같은 얘기예요. 네? 연대의 딸에서 그 공작 부인은 뭐냐면 그 연대의 딸이 뭐냐면 그 연대 우리가 군대 얘기할 때 연대 있죠. 그 프랑스 척탄병 연대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여자아이를 주서 그래서 군대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자애를. 그래서 연대의 딸이라고 부르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군대 마스코트가 되고 모든 군인들이 너는 우리 연대 소속 군인이랑 반드시 결혼해야 돼 뭐 이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오스트리아의 후작 집안 딸이었던 거야. 그래서 글로 가. 그랬더니 후작군이 너 이왕 이렇게 신분 세탁하자. 그래가지고 공작 집안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루스베이더가 나오는 게 바로 그 공작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배역은 뭐냐면 그 아리아를 부르지 않고 그냥 실제로 연극처럼 대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짧게 나오는 그거 나오고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되게 낭만적이게 그러다가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연대에서 군인을 하고 있고 끝내 둘은 되게 잘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고 라메르모의 루치아는 정말 비극적인 또 집안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여자가 희생되고 죽고 미치고 뭐 남자가 막 울부짖으면서 노래하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야. 스몰톡을 안 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스몰톡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야 되거든. 좋아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스몰톡을 안 하는 사람이 막 세상에 심지어 가장 낭만적인 도니체티 오페라에 끊임없이 보고 즐기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유형의 인간.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오페라 얘기를 한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보수 대법관 스켈리아의 인연이 오페라도 연관이죠. 둘 다 광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녀는 사실 얼마나 복합적인가. 그러니까 어떤 심볼이라고 말하기엔 얼마나 복합적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남편과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주체도 끊임없이 이제 복합적인 어떤 인간을 구성해주는 걸로 갔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결정적인 어떤 영화 속의 포인트가 마틴 기스버그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여성과 남성 혹은 남편과 아내라는 젠더 규범을 정해놓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마틴 기스버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잘 보여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마이크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뒤돌아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루스베이더라는 인물이 결국은 초반에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가 사실은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사실 영화를 보면서 했어요. 요즘은 사실 탈코르셋이라는 것이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매력적인,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에 가리지 않고 사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다는 것이 사회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나의 가치를 더하는 과정에서 내 발언권이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규정 안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또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되게 고민 아닌 고민을 해오던 차에 이 루스베이더라는 인물이 영화 안에서 사실은 되게 소품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은 여성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의 목 카라 부분을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디자인을 여성스럽게 바꾸고 그걸 다양한 선물을 받고, 그다음에 아까는 보면 반지라던가 어깨에 매는 여성 특유의 약간 의복인 숄을 계속 들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제 사회에서 감독님께서 만나온 여러 사회 인물이라던가를 보면서 혹시 가지고 있으시다면 고민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약간 코르셋이라는 조금 다른 면모를 화두로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대법관복 레이스는 코르셋이라고 하기엔 너무 권위적이잖아요. 네. 나는 남자 대법관들도 그거 하고 싶을 것 같아. 넥타이보다. 아,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무슨 어떤 뭐랄까 왕족스럽고 굉장히 약간 로코코 같고, 예, 훨씬 막 권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레이스가 만들어진 게 애초에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브라우스를 입으라고 그랬을 거고, 예, 그러니까 넥타이를 하지 않고 브라우스를 입으라고 했는데 쟤는 넥타이하고 되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법관 자리라는 건 이를테면 보세요, 일어나시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굉장히 권위적인 자리인데 우리 뭔가 가고 안 섰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우리 그럼 만들어봐요 이러고서 그 레이스를 사실은 이쁘게 만든 게 아니라 되게 법관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주술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코르셋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녀의 외모가 뭔가 동의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안 해봐서 제 취향이 아닌가 봐요.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예. 다만 그녀의 약간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외모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 거대한 뿔장이라든지 정말 작은 얼굴, 항상 쪽진머리가 하는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이 이를테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그녀를 일종의 캐릭터화 시켜서 소비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법관이라기보다는 종교인 같지 않아요? 요가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고딕적이라는 거죠. 예,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뭔가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덕질하기가 좋다. 덕질하기가 좋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코르셋이 요즘 이제 탈코르셋을 이제 좀 독립시켜서 얘기하면 핵심은 그 개인의 선택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연대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말 저는 아닌데 그 자기를 꾸미거나 뭐 이런 것들로 진짜 행복해하는 친구에게 아니야 너 그거 속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제가 그래요. 근데 반면에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여성이 화장도 하지 않고 직장에 출근해서 안 돼 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끊임없이 다양하게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요즘 이를테면 SNS에 열오르는 게 비극인 건 그냥 일반화시키면서 때려잡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 만드는 거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니까 우리는 친구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요 제일 앞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 영화 보다가 가장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법제적으로나 명문화적으로 그런 여성 차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고 지금에선 물론 암묵적인 차별이 있지만 그렇게 명문화된 차별이 없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처럼 체제 안에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나아가야 할지가 좀 궁금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케이스, 그가 승리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공군 학교에서 여성 생도를 받지 않는 게 있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대와 글쎄요. 어느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사실 지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좀 빼내시 해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가 좀 더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자를 뽑아요. 기자를 뽑는데 항상 언론사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남성 기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새로운 인원을 뽑게 될 때 남성들이 훨씬 더 기자실에 지원을 많이 해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우리 버스 안에 남성 절반, 여성 절반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체제 안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싸우듯이 체제 안에서 어쨌든 좀 더 목표를 가지고 체제 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여성들이 저는 지금부터 훨씬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좀 이제 좀 광범위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합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인가? 왜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차별적인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것을 전제로 해줄 수 있다면, 모두가 그것에 동의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를테면 마치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그런 안전망이 있는 것처럼 여성대학교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으로 여성의 입학을 금지한 거예요. 여성은 이런 걸 못할 거고, 여성은 군인이 되고 싶지 않고 장교가 되고 싶지 않고 이런 험한 운동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대는 남성은 대학을 다니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한순간 더 나가보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만 징병이 되나요? 남성만 군대를 가요. 자, 이 문제는 괜찮은가?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렇다면 그 남성과 여성이 만약 국방의 의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는다면 그건 언제쯤 가능하냐? 실제로 그것이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여성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원하는 경우에만 이를테면 그 군인이 되는 직업 군인이 되는 경우잖아요. 사관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그 하사관 학교를 가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성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영화로 얘기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 SF 영화 있잖아. 그 스타쉽 트루퍼스에 보면 그냥 남자 여자 섞여서 막 샤워하고 막 이러는데 몰카 찍는 놈 하나 없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 몸매 죽이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됐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라는 게 이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그럼 그 사회가 오기 전까지 남자들만 계속 군대 가서 2년 동안 뺑이를 쳐야 돼? 전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보수 정치인들은 군가산점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가산점제가 실제로 현역병들 중에 군가산점제 혜택을 받는 게 5%가 안 돼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위헌이에요. 왜 위헌이냐면 여성들에게는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현역병 안에서 혜택을 받는 게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 짓다가 현역병으로 끌려온 사람은 훨씬 더 그래도 싼 거예요. 그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는 현역병이 있고 농사 짓는 현역병이 있다면 농사 짓는 현역병은 현역병이어도 되는 거냐고.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거 자체가 되게 그 잘못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그 국가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그 공급으로 국가를 위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체계를 정해서 세금 면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동차 세금, 주민세금 뭐건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그 나이 때 받아야 되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세금으로 감면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 그렇다면 그것도 그 평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군대 안 가는 장애인이나 여성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평등은 같은 조건 안에서 가야 돼요. 저는 그 군가산점제와 관련돼서 이게 되게 논의가 엉망진창이 된 거는 그 몇 군데의 곳에서 여성은 그 임신과 출산을 하는데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끌려가지 않아요. 양심적 그 임신 출산 거부자라는 말 없잖아요. 네. 군대는 강제로 가는 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젠더 싸움으로 몰아간 거예요. 왜? 군대로 가는 현역병의 복지나 그들의 안전이나 또는 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은 나라 돈이 들거든. 나라 돈 쓰기 싫은 거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너와 너의 싸움으로 놓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은 지네들이 먹으면서 야 네가 가난한 이유는 저 비정규직 때문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의 대부분은 우리가 바보같이 속고 있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한다면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남성들과 여전히 차별되고 폭력적인 공간에는 여성들과 또는 이동권의 자유가 없는 장애인들이 함께 손을 잡아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혐오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공격해요. 너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어떤 소수자를 위한 법률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알바를 하는 건 여자애들 때문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있는가를 향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교란시킨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수법이죠. 그 수법의 가장 악랄한 경우가 뭐였었냐면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과 국민들을 분리시켜냈던 정부였었던 거예요. 야, 쟤네들 다 대학 간대. 야, 정말 집안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대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꽤 많은 시민들을 그 후 몇 년 동안 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젠더를 얘기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무엇이 이를테면 한국 사회에서 이를테면 이 성폭력, 몰카 이런 것들이 놀랄만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처럼 보인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만큼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10,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압구정 CGV에서 주기를 하고 가면 항상 가는 뒷풀이 가는 그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술집이 되게 큰 건물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가면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것은 뭔가 현대미술인가? 그 있잖아. 정말 다양한 크기의 구멍들이 여자 화장실 문에 탁탁탁탁탁탁 있어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몰카가 발생되고 그 건물 주인한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뭐 저거 될까? 근데 정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화장실에 갔는데 문이 다 철문으로 바뀐 거예요. 깨끗해. 거기 설마 드릴로 뜰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베이더 대법관이 그 이를테면 변호사 시절에 6건 중에 6건을 해결했다? 5건을 해결했다? 그게 사실은 지금 학대받고 힘든 여성들이 보기 별거 아닐 수 있다? 왜? 실제로 끊임없이 임금차별을 받고 그 동일노동, 그 동일 임금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기정규직 여성들이 힘든데 사관학교 여자 입학시켰다고 뭐 이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 뉴욕에서 그 서브웨이에서 알바하는 그 52살의 이를테면 자 이중에 중첩을 합시다. 120kg의 흑인 늙은 언니 기정규직 알바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볼 때 그게 이를테면 자기 문제도 느껴지겠냐고요. 그렇잖아. 그리고 막 아까 자료면서 보면 다 백인이고 여성들도.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걸음을 못 걷는다는 거예요. 아 저렇구나. 저렇게 한 걸음 갔구나. 그럼 나도 한 걸음 가야지. 이 순간 세상이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루스베이더가 심볼이 된 거지. 사실은 그녀가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녀가 뭐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걸음을 걷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질문과 무관하게 되게 긴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제가 이제 53살이니까 내가 뭐 힘들어. 근데 사실은 저는 좋은 세상이 안 와도 억울하고 그럴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도 살았고 박정희가 대통령일 때도 살았고 뭘. 근데 지금 20, 30대인 분들은 정말 저보다는 되게 다른 세상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제가 죽기 싫어 쟤네 너무 부러워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적어도 인류가 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시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것들로부터 열고 가셔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연대하자고 외쳐야 되는 건 피해 당사자들이에요. 누가? 해고된 노동자가 연대하자고 손을 내밀고요. 대한항공에서 갑질로 엉망이 된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연대하자고 해요. 바로 지금 여성들이 연대하자고 얘기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손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성차별이 있어? 라고는 안 돼.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문학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 순간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아프면 이렇게 딱 동화돼.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화나는 게 그거야. 버닝썬 농담. 이게 농담이 나오냐고. 저도 카톡으로 뭘 받았는데 뭐 정준영 동영상이래.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놈의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갓난아기 엉덩이 클로즈업에서 이렇게 줌아웃하는 게 장난. 근데 그런 농담이 막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막 재치 덩어리냐고 너는. 응?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 감수성의 문제인 거예요. 아파하고 걱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런 건 재치가 아니야. 전 그게 유머라고 생각 안 해요. 유머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머를 자랑하고 싶으면 차라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무슨 유머집 같은 거 팔아요. 네. 뭐 최불암 시리즈 있잖아. 이런 게 더 웃기다고 생각해. 너 고속도로 그런 거밖에 안 팔아. 그런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농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서 농담하지 않는 거. 이를테면 어떤 장애인이 힘들게 자기의 이동권을 주장하며 걷고 있을 때 그 사람 걷는 거 되게 웃기지 않냐? 라고 하면서 비슷하게 걷는 어떤 동물이나 비슷하게 걷는 어떤 영화의 장면을 갖고 그걸 재밌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좋은 세상을 가기로 결심을 하면, 전 정말 그래요. 그 집에 오시는 그 20, 30대 분들, 40대까지 칩시다. 20, 30대 그럼 내가 좀 젊어 보이는데 40대까지 칩시다. 저를 제발 질투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긴 싸움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그리고 우리나라도 빨리 좀 바뀌어서 이런저런 세상 물정을 아는 판사들이 판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과대학원 생기면서, 그러니까 좀 법관되는 체계가 바뀌면서 미국처럼 그렇게 판사를 임용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비 판사라고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면 바로 판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물론 나이가 많다고 좋은 판사인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막 판사가 막 몰카 찍다 걸린다거나 몰카 찍다 걸린다거나 몰카 찍다 걸리는 경우가 있죠, 제주도에서. 네.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변호사나 뭐 검사나 이런 다른 법조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의 마지막에 판사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막 재판 거래를 하잖아, 판사가. 그러니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의 18세기, 19세기보다 후시다는 얘기거든요.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되게 비극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런 소신 있는 업조인을 가지려면 빨리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거는 내가 보기엔 사법부에서 단식하려고 해요. 면제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줄까 봐. 양승태랑 친했던 판사들한테 이거 10번 보면 면제부 하나를 주는 거야. 안 되겠죠,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을 딱 하나 정도 더 받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끝에서 지금 손 열렬하게 들어주시는 분 계십니다. 영화 보면서 사실 저는 초반에 좀 반성을 했거든요. 왜냐면 전 이 영화 제목이 마음에 들었는데 나는 반대한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약간 반대하는 성격이고 약간 좀 세상에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전 항상 저도 모르게 비꼬거나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싫으면서도 또 한편은 저도 모르게 되니까 그런 건데, 혹시 변현주 감독님이나 편집장님도 세상에 뭔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 나만의 뭔가 반대하는 스킬? 김즈버그가 말했듯이 뭔가 조곤조곤하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뭔가 기술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기술이요? 저는 특별히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반대해야 될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 저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정말 반대합니다라고 외쳤다기보다는 좀 약간 못된 농담 같은 걸로 비꼬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약간 무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감독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40살 이전에 거의 싸움닭이었더라고요. 정말 싸움닭이었고, 예, 싸움닭이었고 아마 그때도 우리 만난 적 있잖아. 우리 만난 적 있어요. 되게 무서우셨어요. 저는 거의 깡패였고 나는 반대한다가 아니라 일단 나는 정리한다 뭐 이런 생각. 근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좀 지혜로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첫 번째로 재밌게 말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그래 지금부터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중언부언하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 속에선 볼볼 끌어도 진심으로 그냥 하나하나를 얘기하다 버릇하니까 좀 나아지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지금의 내가 다시 40살 이전으로 가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싸움닭으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오류를 범하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그 전술과 전략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이를테면 누군가한테 큰 피해가 된다면 그거는 반성을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패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훌륭하게 그걸 해요. 계속 실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니까 좀 넘어오는데? 인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지금 막 영화를 준비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망하면 큰일 나는데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망해왔던 어떤 순간들이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진심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물론 그때부터 성공했으면 좋았겠지. 근데 실패했던 어떤 순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는 왜 실패했는가? 왜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수할까봐 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더 나빠질까봐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나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실패한 게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20, 30대 때 싸움닭을 안 하면 언제 해? 50 먹어서 하면 좀 보기 흉하거든요. 화내가 지친다? 이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화내다가 내가 지쳐서 도망가는 거야. 왜 그런 거잖아. 이봐야! 라고 하면 이미 숨이 가빠. 근데 20, 30대 때는 싸움닭이어서 바보되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네, 또 나중에 신분 세탁하고 점 하나 찍고 나타나고 그런 걸 걱정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배현주 감독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지만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만 배현주 감독님의 클로징 멘트를 하나 듣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도훈 편집장이 오늘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제가 되게 오래전에 방송을 좀 할 때 방구석 1년에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구석 1년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녹화를 4개를 뜨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2회 분량을 하고 와가지고 헐리우드 영화 특집이라고 그랬죠. 네. 어떤 영화인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든데 일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고맙다.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되게 진지한 영화인데 되게 흥겹게 볼 수 있게 만들게 이 영화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세련된 문화 공연을 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마 제 주위를 몇 번 오셨던 분이라면 제가 저번에 했던 주기 때 제가 영화 준비 때문에 이제 이게 제 다음 영화 나오기 전에 마지막 주기입니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제가 봤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시의적절하고
근데 하필이면 그 장관 청문회하고 겹쳐서 이게 좀 어려움이 많지만 영화를 되게 교육적인 의미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올바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개론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GB를 하게 된 거고 해서 되게 좋았고, 영화를 처음 볼 때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존경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거든요.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이 세상에 제일 기쁘잖아요. 네. 나보다 어른인데 존경 엄청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되게 래퍼처럼 말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영화여서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배우주님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촬영관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 보고 나가시면서 꼭 소셜미디어에 영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